내일 태국 방콕에서 미일 국방장관과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종료는 자멸적 실수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면회가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조 전 장관이 화상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대 총장이 조 전 장관의 딸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내에서는 입학 취소 요구 집회를 준비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 대낮에 승용차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강경 대응 지시에도 홍콩 시위는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고 독일 유학생들이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의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협정 종료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 태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막판 조율이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미국은 협정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데 태국 현지를 연결해서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차정승 기자, 내일 삼국 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건가요? 네, 이곳 태국 방콕에서는 내일부터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18개국 참가국들이 모여서 주변 안보 정세를 논의하는 연례 장관 회담인데요. 지소미아 종료 전 한일 그리고 한미일 간에 사실상 막바지 담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내일 한일 양자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일 3자 회담이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 이어 정경두 장관과 고노 일본 외무상이 늦은 밤 이곳 방콕에 속속 도착합니다. 한일과 한미일 회담에서는 오는 23일 오전 0시에 효력이 상실되는 지소미아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먼저라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극적인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에스퍼 미 국방장관 등과 면담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정경두 장관도 이런 정부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지소미아 유지 압박이 연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태국 방콕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의 문제라고 했었죠. 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한국에겐 자해행위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백대우 기자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우려하며 자해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벤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평시 활용 빈도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전시에는 매우 활발해질 것이라며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지소미아와 한미동맹은 무관하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훼손시키는 자멸적 행위, 한미동맹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하고 옹졸한 실수라고 각각 평가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미 CSIS 부소장은 내가 아는 워싱턴 정책 관련자들 가운데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의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여기는 인사는 사실상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본 정부 내에서 점차 확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태국에서 진행되는 한일 국방장관 회의 과정에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공군의 비행기술을 선보이는 경기대회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일종의 전투기의 요쇼인데 한미가 연합공중훈련을 조정하겠다고 한 직후의 모습이어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군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를 참관했습니다. 용맹하고 신축자재한 조종술로 훌륭한 비행술을 펼칠 때마다 최고령도 자동직께서는 뜨거운 답례를 보내주시며
김 위원장 전용기로 알려진 참매 1호도 등장했습니다. 전투비행술 경기대회는 북한 공군의 다양한 항공기들이 실전 같은 비행 기술을 선보이는 일종의 에어쇼입니다. 지난 2014년 김 위원장의 지시로 처음 시작된 이후 매년 진행됐습니다. 다만 미북 관계가 좋았던 작년에는 관련 보도가 없었습니다. 북한이 2년 만에 김 위원장의 대회 참가를 보도한 것은 이번 달로 예정된 한미연합 공중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모든 비행사들이 구체적인 항공조언법을 깊이 체득하고 작전과 전투에 능숙히 구현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며 한미연합 공중훈련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지난주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드린 것처럼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건 청와대 안보실의 결정이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여권에서도 초법적인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선원 2명의 송환을 결정한 주체가 청와대 안보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 주민 북송 처분을 누가 했습니까? 행정관 통일부 장관이 했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컨트롤타운은 안보실에서 여권에서도 안보실은 결정 권한이 없다며 초법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법률상은 우리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구인데 안보실이 독자적인 통일부처럼 독자적인 행정관청으로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지 어떤 대외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분입니다. 이건 초법적인 겁니다. 북한 눈치를 보느라 강제 북송한 것이라는 지적에 김 장관은 북한 선원들이 합동신문에서 밝힌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귀순 의사의 판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동신문이라는 형식을 띈 것이고요. 한국당은 강제 북송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선원 강제 북송에 대해 인권 유린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혹한 고문을 받고 사형을 당할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북송자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오늘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아기는 세상 밖을 보지 못한 채 미안하다고 말할 시간도 없이 떠나갔습니다. 울먹이며 발언을 이어가는 이 여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고발했던 탈북 작가 지연아 씨의 2017년 12월 유엔 증언 모습입니다. 세 차례 탈북에 실패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뒤 고문을 받았던 지연아 씨는 북한 정권에 의해 낙태 수술까지 당했습니다. 임신 3개월 만에 저는 다시 세 번째 북송되었고 해당 보안소에서 마취도 없이 강제로 수술당하여 낙태당했습니다. 지연아 씨는 강제 북송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홀로 탈북해 중국에서 살다 12살 때 북송당한 김명 씨는 보이부 지하 감옥에서 곤봉으로 맞고 구두발로 밟히기도 했습니다. 바퀴벌레나 막 이런 벌레들이 정말 득실득실 되는데 거기서 14일을 안 재우더라고요. 강제 북송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아는 우리 정부는 북한 어민 2명을 지난 7일 강제 북송했습니다. 몸이 허약해 군대도 못 간 청년들이고 진범은 이미 북한에서 잡혔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의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는 16명을 죽인 범인들이 맞다며 닷새 만에 눈을 가린 채 휴전선으로 데려가 북에 넘겼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판문점에 도달해서야 자기네들이 강제 북송, 강제 송환되는 것을 안 거예요. 이거는 인권 유린이에요. 통일부는 북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했지만 정작 김현철 장관은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죠. 법적 근거가 없이 그런 판단 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어떤 법적 근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들이 국가보위성에서 고문을 받은 뒤 결국 사형될 거라고 합니다. 사형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죠.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는 북한이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서 죽이지 않고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상적인 북한 체제라면 아마 사용할 가능성이 200%라고 봅니다. 유엔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 방한 예정인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정부 관계자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사건을 국제인권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지만 국제사회는 이번 일을 탈북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사건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비공개 소환과 진술 거부권 행사로 논란을 낳았던 조국 전 장관, 오늘도 부인 정경심 교수를 면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대신 다른 구치소로 가서 화상 접견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부인 면회까지 언론 노출을 피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재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수감돼 있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입니다. 조 전 장관 자택에서 차로 2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 정 교수 구속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이후 빈번하게 면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했던 첫 검찰 조사 다음 날도 이곳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서울구치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다른 교정시설을 찾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부인을 접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 씨 오늘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여기는 화상 접견이라서. 화상 접견은 법무부가 수용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재소자 가족의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집이나 가까운 교정시설을 찾아 컴퓨터 화면으로 면회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부인 정 교수와 9시 30분쯤부터 10분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집니다. 조 전 장관이 자택에서 가까운 서울구치소를 두고 화상 접견을 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에 관계없이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남은 피의자 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을 자주 접견하는 것도 특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부부는 법률적으로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검찰은 공범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수사 중이죠. 가뜩이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조 전 장관이 부인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이후 지금까지 조 전 법무장관은 정 교수를 8차례 이상 접견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공범 관계가 의심되는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이례적 특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돼 수사검사에게 전달된다지만 말맞추기 가능성을 감안하면 분리수사가 원칙이라는 지적에서입니다. 가뜩이나 이 사람들 증거인멸하는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정경심에 대한 공소장까지 다 공개가 됐잖아요. 원래는 공범 간에는 그 차단을 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접견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이 같아 접견 금지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피의자 사례와 비교하면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공범들 간의 방어 논리를 같이 만든다라는 건데 그 자체가 적절한 변호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조 전 장관 부부가 실제 말맞추기를 시도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범 가능성이 제기된 부부라면 접견을 불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구속 기소할 때 딸을 입시비리 공범으로 적시했었죠. 그런데도 고려대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고려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판단을 보류했고 학생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고려대 총장이 직접 나서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배상윤 기자입니다.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학교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다수 고대생들이 그런 논문 표절
논문에 관한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명백하게 좀 잘못된 그런 자료를 써서 이제 입학한 게 확실하지 않은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취소를 못한다. 이게 다 이유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지 감춰 주기 위한 이유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요. 논란이 커지자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 총장은 입학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입학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꾼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정경심 교수의 추가 공소장에 본교 입학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재학생들이 공소시효가 지나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입시 비리 공범으로 규정한 이상 판단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2017년 시각장애 6급으로 위장해 특별전형에 합격했던 학생도 교육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민간인 신분으로 장병들의 사열을 받아 논란이 된 SM그룹 우호연 회장이 이번에는 전경련이 주관하는 한일 재개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업인이 기업인 모임에 간 게 뭐가 문제냐 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과 총리 친동생이 계열사에 입사를 하고 최근에는 각종 청와대 관련 행사에 초대되다가 이번에는 일본과 사업 협력이 없는 중견기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고 하니 그 배경에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재개회의 참석자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선 삼성과 SK 계열사 사장과 일본에선 6대 그룹에 속하는 미쓰비시와 스미토모의 관계자 등 한일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SN그룹의 우호연 회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우 회장이 한일 재개회의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열린 같은 회의와 비교해볼 때 중견기업 대표 중엔 유일하게 새로 포함됐습니다. 정경련 관계자도 이번 회의에는 재계순위 30위에서 40위까지 기업들의 초청장을 보냈는데 최근 공격적 인수합병으로 급성장한 SM그룹도 초대했다고 했습니다. SM그룹 측도 초청을 받아 간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SM그룹은 2017년 재계순위 46위에서 2018년엔 37위, 올해는 35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우 회장은 지난 1월 청와대의 경제인 초청 행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8월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일본의 경제 침략이라고 표현하며 정부가 주도했던 부품 소재 국산화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 주최 행사에 초청받지 못한 정경련이 현 정부와 우호적 관계인 우 회장을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발급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한국에 입국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찬반 논란은 뜨겁습니다. 유 씨는 입국 기회가 생기면 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갔던 유승준 씨. 법원이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외교 당국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17여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런 법원의 결정에 여론은 뜨겁습니다. 누구나 하기 싫은 건 똑같잖아요. 의무를 지지 않았으면 권리도 누리지 말라는 말처럼 귀국을 저는 반대하는. 국민을 기만한 거잖아요. 그렇게 병역을 회피해버린 거. 그게 너무나 큰 상처라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선 순순히 군대 가는 사람은 바보인가? 유승준이 한국을 버린 것이라는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유독 유 씨에게 가혹하다며 입국을 막는 건 너무 모질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유승준 씨 측은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 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 직후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해 실제 입국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대낮이었는데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장용옥 기자입니다. 한 시민이 횡단보도 위에 쓰러진 시민에게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그 옆으로 보행자 보호 펜스는 휘어져 도로 쪽으로 쓰러져 있고 흰색 SUV 승용차가 길을 가로질러 서 있습니다. 오늘 낮 11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대동 사거리에서 SUV 승용차가 인도를 덮친 직후의 모습입니다. 직진하다가 방향을 그쪽으로 탄 겁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아이가 소리 듣겠습니다. 가서가 안 돼요. 어제 저녁 7시 6분쯤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김제 졸음쉼터 인근에서 트럭 2대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55살 A씨가 숨지고 또 다른 트럭 운전자 32살 B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혹시 음주나 어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제 저녁 7시 52분쯤에는 울산 매곡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이 승용차를 추돌하면서 앞에 있던 승용차 등 모두 7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8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교권이 추락했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정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잠자던 학생을 깨우다가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교육청은 교권 침해로 학생을 고발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B군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B군은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A 교사가 이를 말리자 B군은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교사 A씨는 코뼈가 부러져 내려앉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B군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B군을 교권 침해로 고발했습니다. 지난달 교원지휘법이 바뀌면서 고발이 의무화됐습니다.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거예요. 개정을 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고발 상태가 되는 거지. 교육청은 B군을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했습니다. 해당 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집단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B군은 부모와 함께 교사를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박형 집행정지 포기외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걸 포기했다. 지금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단독 뉴스인가요? 네. 이야기에 앞서서 교도소에 나온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원해서는 이런 재활 치료가 잘 안 될 것으로 보셨다시피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지 오늘로 2달하고 하루가 됐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오래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 병원이나 박 전 대통령 측은 담당 의사가 적어도 2-3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고 여전히 통증이 심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규정상 해당 치료가 끝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가보죠. 이달 초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치료를 더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왜 이걸 갑자기 포기한다는 거죠? 여권 고위 관계자의 언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질. 누가 누구에게 어떤 언질을 줬다는 거죠? 예, 누구인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병원 행위 결정된 지난 9월 여권 고위 관계자가 박 전 대통령 측 인사에게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고 병원에서 최대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형 집행 정지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로 형 집행 정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흥미있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 점, 특히 이 여권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한 속내,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령인 박 전 대통령을 너무 오래 가둬두고 있다는 것은 정권 차원의 부담감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2년 7개월째 수감된 상황인데요. 내란죄로 구속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2년간 수감된 뒤 사면됐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보수 진영의 분열 유도용 카드로도 봤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 형 집행 정지에 반대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뭐 명분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히는 검찰 서울중앙지검이 결정을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신변과 관련해 정리를 하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을 벗어나는 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수감자 신분입니다. 입원 상태인데요. 아파서 법무부와 교도소장 직권으로 치료를 허락한 겁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병원이 치료가 끝난다면 구치소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형 집행 정지입니다. 결정은 서울중앙지검의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요. 이 방법이 박 전 대통령이 2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겁니다. 세 번째가 법원이 결정하는 보석인데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래서 박 전 대통령은 여러 혐의 중에 공천 개입으로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마지막이 바로 특별 사면인데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결정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검찰 반대로 형 집행 정지가 가능성이 없어졌다.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 4월과 9월 2번이나 불허를 했는데요. 이유는 수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픈 게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당초 예정됐던 3개월간의 치료가 끝나면 다시 이제 구치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뇌물죄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있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상 연말 사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둔 3.1절 특사에 포함될지가 관심입니다. 이 총선 전에 사면하면 사실 보수 통합이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 많이 있었는데 이 청와대 주변에선 실제 이 사면과 관련한 기류 좀 취재가 됐습니까? 여권이나 민주당 지도부 측에서는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전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의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뉴스였을 텐데 첫 번째 물음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물음표는요. 박형 집행정지 포기 외는 3.1절 특사의 희망으로 하겠습니다. 예, 광복절 특사가 아니라 3.1절 특사의 희망을 걸고 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어디 갔니 김현정으로 했는데요. 먼저 사진 한 장 보고 가겠습니다. 예, 사진이요. 저 사진을 보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왼쪽에는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이렇게 있는데 사실 두 사람 사이에 불화설이 많았고 네. 그런데 저 사진을 보니까 아직 앙금이 안 풀린 것 같아요. 네, 그제 청와대 행사 사진인데요. 강 장관이 먼저 자리를 잡고 김 차장이 그 옆에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강 장관은 천장을, 김 차장은 오른쪽 출입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참석자에게 들어봤더니 행사 내내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건 못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소미아 문제를 비롯해서 중요한 외교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컨트롤 타워에 있는 김현종 차장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무 대화를 안 했다는 게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자, 근데 어제 문 대통령하고 에스퍼 미 국방장관하고 면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 자리에 김현종 차장이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나타나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일 이슈가 논의가 됐는데 책임자인 김 차장이 빠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직접적인 설명부터 전해드리면요. 국방부 장관 접견이어서 청와대에서 군을 담당하는 안보실 1차장이 배석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미국과 불편한 자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김 차장을 제외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엔 뭐 일부러 좀 빠졌다? 네. 그런 건가요? 네, 미국도 김 차장이 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핵심 당사자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일 김 차장은 방한했던 스티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만났었는데 면전에서 지소미아 연쟁은 안 된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결국 청와대로서 마찰이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당사자를 제외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 김 차장이 지소미아 국면에서 미국 중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썩 흔쾌히 김 차장을 바라보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른바 글로브 호구론을 얘기했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중재를 제가 미국 가서 요청을 하면은 청구서가 날라올 게 뻔한데 제가 왜 중재를 요청을 합니까? 제가 뭐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제가 글로벌 호구가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관여를 할 거고 미국이 알아서 해라. 이 사실 외교라는 게 양국의 이해 범위를 넓혀가면서 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이 김 차장이 너무 강하다. 너무 거칠게 문제를 다룬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차기 외교 장관을 노린다 이런 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어디 갔니 김현정은요. 또 욱하면 어쩌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또 욱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병수 기자가 정치권 깊숙한 얘기를 잘 취재해 줬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전자에 한국노총산하 노조가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노조는 있었지만 양대 노총 산하 노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초대위원장과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들어섭니다. 존경하는 삼성전자 동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한 노동조합 설립을 선언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3일 노조 설립 신고증을 내주면서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은 겁니다.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전자에 양대 노총 산하 노조가 들어선 건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노총은 향후 삼성전자가 노조가 10만 삼성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튼튼히 성장하는데 모든 조직적 역량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엔 이미 노조 3곳이 활동 중이지만 가입 조합원이 30명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노조 측은 조합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지만 조만간 10,000명 규모 달성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등 한노총 산하 전기전자 노조와 공조할 경우 삼성전자 노사 관계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노조 설립 외엔 파악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삼성노조는 한노총 집회 참가를 시작으로 전국 삼성사업장에서 조합원 늘리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울면 당황도 하고 또 달래느라 애를 먹죠. 왜 우는지 누군가가 알려준다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말입니다. 이제 이런 고민을 스마트 육아용품이 해결해 준다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기가 울자 엄마는 스마트폰 앱을 작동합니다. 울음소리를 분석해 왜 우는 건지를 알려줍니다. 맨날 먹자. 휴대전화에 알림이 뜨자 부엉이를 물리치고 아기한테 갑니다. 기저귀 바깥쪽에 붙여둔 센서가 대소변을 감지해 알려준 겁니다. 이 스마트 센서는 최근 25만 달러 규모의 미국 수출 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시장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진물음이나 발진 같은 게 가장 걱정되는데
집안일을 할 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사를 마친 9개월 아기가 잠이 오는지 울기 시작합니다. 아기 의자가 울음소리를 듣고 흔들 의자로 변신해 아기를 달랩니다. 엄마가 안아줄 새도 없이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뭔가를 하고 있을 때나 이럴 때 자동으로 음성 인식이 돼서 스윙이 이제 저절로 되거나 그렇게 핸드폰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만 5천여 개의 식품을 대상으로 아기가 먹어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앱도 나왔습니다. 식품 첨가물이 11개고 3개는 유의하세요로 나오네요. 스마트 기술이 육아용품에 적용되면서 부모들의 어깨도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에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어젯밤 홍콩에서는 또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고 독일인 유학생들이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캠퍼스 곳곳에 우산과 벽돌이 널려 있습니다. Those police not easy to enter our campus. 어제 오후까지 평화롭게 진행되던 홍콩 시위는 해가 지면서 또다시 화염병과 최루탄이 등장하며 과격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시위대가 도로에 벽돌을 깔아 교통 흐름을 막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링난대 교환학생으로 알려진 독일 학생 2명이 홍콩에서 불법 집회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시위대를 폭력 범죄 분자로 규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社会秩序严重破坏香港繁荣稳定，严重挑战一国两制原则底线。 홍콩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되면 즉시 정직이나 징계 처분을 할 것이란 방침도 밝혔습니다. 중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시위대에 군사 행동을 한다면 미국의 개입을 위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물의 도시로 불리죠. 그런 베네치아가 대부분 물에 잠겨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호우가 이어진 데다 조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도시 한복판까지 들어온 바닷물. 시민들이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힘겹게 걸어갑니다. All'inizio quando si è arrivati all'hotel che c'era un po' di acqua, però noi con gli stivali abbiamo aiutato tutti, quindi non era pericoloso. Adesso 이탈리아 베네치아 주변의 조수 수위가 180cm를 넘어섰습니다. 도시의 70%가 침수된 상황. Tutto retro, tutto buttato via tutto, perché ormai l'acqua è venuta su fino. 산마르코 광장이 폐쇄됐고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도시 곳곳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베네치아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또 피해 복구에 2천만 유로, 우리 돈 257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Però l'impressione è che ovviamente ci sia veramente molto disagio. 바다를 낀 베네치아에서 조수 수위가 100cm를 오르내리는 건 일상적이지만 120cm를 넘어서면 도시 기능에 지장이 발생합니다. 베네치아에선 지난 12일에도 아프리카에서 불어온 열풍과 호우로 도시가 물에 잠겨 조수가 194cm까지 올라간 1966년 이후 53년 만에 최악의 재난을 기록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영화 기생충에서 가짜 학력을 외우는 장면에서 나온 이 노래가 미국에서 인기입니다. 일명 제시카 징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이 가사를 적은 머그컵과 티셔츠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중독성이 있는 멜로디 덕이 크겠지만 여기에 입혀진 가사를 곱씹으면 결코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아마 같은 심정일 겁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직에 오른 30대 한인 여성이 학력과 경력 위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졸업했다던 하버드대는 7주 단기 과정을 수료했을 뿐이었고 타임즈 표지 모델도 거짓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정아 씨의 학력 위조 사건이 두고두고 회자될 정도로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인 여고생이 하버드와 스탠포드에 동시 입학했다며 공개한 합격증이 알고 보니 위조였던 일도 있었죠. 가장 최근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스펙 위조 의혹이 대학가를 뒤흔들었습니다. 위조, 가짜, 거짓. 개인의 잘못과 일탈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학벌, 간판 만능주의가 낳은 부작용의 단면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학력이나 학벌이 한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평가할 밑바탕은 될 수 있어도 동일시 될 수는 없습니다. 하버드 교육대 교수인 토드 로즈는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타고난 재능이 다른 아이들에게 평균을 강요하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어른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캐릭터 펭수도 이렇게 간결한 현답을 줬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펭수도 달리기는 조금 느립니다. 그래도 하나 잘 못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를 더 잘하면 돼요. 이 한마디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올해 수능이 끝났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은 이제 점수로 환산이 되겠죠. 그러나 이들의 무궁무진한 재능이 이 숫자에 갇히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다 잘할 수 없어요였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낮까지 전국에 비가 내려요. 비가 그친 뒤에는 급격히 추워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세요. 뉴스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